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오늘 수업은 어떻게 자꾸 진행이 중간중간 매듭이 되질 않고 사회복지 실천 과정이 계속 중첩적, 순환적 과정이어서 그러는지 계속 중첩되어서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일반적으로 5개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 단계를 6개 단계로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접수, 인테이크 단계에서 만남, 문제 확인, 관계 형성, 오리엔테이션도 이루어지는, 예외적으로 만약에 만나서 문제를 확인하는 결과 서비스의 말하자면 기관 서비스의 성격이나 기관의 성격과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접수, 두 번째 단계가 조사, 자료 수집 단계로서 자료 수집에 관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이런 자료의 출처라든지 또는 자료 수집의 정보원으로서는 역시 클라이언트 본인으로부터의 정보 수집인 거죠.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신뢰도가 높다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가족으로부터 얻게 되는 정보입니다. 또는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고, 심리 검사와 같은 객관적 표준화된 검사 자료를 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라고 하는 자료 수집 단계는 그냥 독립된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 과정 자체가 중첩적이면서 순환적 과정인 것처럼, 특히 다른 과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사정 과정과 그냥 같이 분류하지 않고 같이 쓰기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과정으로서 하는 것이 사정 단계가 되겠는데,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종래에는 디아그노시스라고 하는 진단이라고 하는 단계를 오늘날에는 아세스먼트라고 해서 사정이라고 합니다. 양자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은 진단이라고 했던 과거의 시절이나 사정이라고 하는 오늘날 현 시점의 시점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 사정 단계에서는 개입 전략, 조사를 통해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하여 개입을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사 단계를 통해 수집한 자료에서 종래 진단에서는 문제점만 가지고 개입을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했지만, 사정 단계에서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나 자원이나 가능성까지도 분석해서 그를 바탕으로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종래의 진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 심리적,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심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개입 전략을 수립해 갔는데,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사정이라는 이 단계는 개인적, 심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적 측면까지도 같이 고려해서 개입 전략을 수립한다는 이런 차이점을 구별해 내고 있습니다. 종래의 진단이라고 했던 때에는 클라이언트를 오직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병리적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치료 대상으로만 봤지만, 오늘날 사정에서 바라보는 그 클라이언트를 바라보는 관점은 물론 치료의 대상, 병리적 측면을 가지고 있는 치료의 대상으로 보기도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떤 경우에는 그보다 더 강하게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기도 한다는 사실이 차이점이자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종래의 진단이라고 할 적에는 일방적, 하향적, 워커가 일방적으로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개입 전략이 수립되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도 배제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오히려 그보다 더 강조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협력적 관계에서 참여가 강조된다는 것이 사정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사정, 그러면 사정의 대상은 당연히 클라이언트 본인이죠. 클라이언트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강점이나 자원이나 클라이언트의 가능성도 사정의 대상이 되겠어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가족이 바로 가족이 이 사정의 대상이 되는데, 가족 사정에 대해서는 가족 사정의 대상, 좀 더 구체적으로 가족을 사정할 적에는 가족 사정의 대상으로서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과 가족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가족 구조를 대상으로 합니다. 물론 우리가 실천기술론에서 좀 더 상세히
관련된 용어도 언급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나누되 가족 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의 유형을 하나의 경로라고 설명을 하면서 일치형, 비난형, 복종형, 주지화형 또 그런가 하면은 무관심형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족 구성원들 간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를 구분을 했고 가족 구조에 대한 세부 사정 대상으로서는 가족 체계, 경계선, 가족 구성원 간의 경계선을 바탕으로 내부인의 입장으로 존재하느냐 외부인의 입장으로 존재하느냐를 구분하는 바로 가족 체계 사정이 있고 그다음에 가족 구성원들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고 지키자고 약속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규칙을 둘러싼 사정도 바로 가족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족,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부모는 부모대로 맡은 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사정하는 것은 가족 역할 사정이라 하고 오늘날 우리 가족이라는 것은 민주적 이런 그 가정,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적 가정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는데 그 가정은 또 그 가족은 이 권력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사정하는 것은 권력의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가족 구성원들의 성장 과정이나 또는 윗대의 영향력이 현 가족 구조에는 어떠한 영향력으로 존재하느냐를 따지는 세대 간 양상도 역시 가족 구조의 세부 사정 내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가족 사정의 도구로서는 가계도 또 생활력 도표와 같은 수직적 탐색 도구도 있지만 생태도, 사회적 관계망지도, 소시오메트리와 같은 이런 수평적 탐색 도구도 있고 그 외에도 원가적 지도라든지 또는 가족 조각 기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가족 사정 도구로 사용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개입을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고 나면 그 사정 결과를 명료히 하고 그리고 개입 전략을 구체화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제가 독립시켜서 목표 설정 및 계약의 단계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목표 설정이라고 할 적에 다른 것도 많지만 결국에 목표라고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미래의 소망은 클라이언트의 당면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것을 구체화해서 설정하는 것을 목표 설정이라고 하는데 목표 설정 기법 학자들마다 다양하겠지만 보통 출제가 되고 우리가 암기하기 좋은 것은 스마트 기법이라고 해서 책에도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반서를 해봤습니다. 목표를 설정할 적에는 구체적으로 스페시픽 그리고 측정 가능하게 비주얼 그리고 달성 가능하게 어테이너블 결과 지향적으로 리절트 오리엔티드 그리고 시간 제한 속에서 타임 베이지드 이렇게 그 머릿말을 가지고 스마트 기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그걸 명료화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우리가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입 목표, 개입 전략, 개입 기법 또는 시간 비용, 세션의 기간 이런 등등의 개입에 관한 모든 상세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양자가 협력적 관계로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하는데 계약에는 서면으로 맺는 서면 계약이 보편적입니다만 구두로 하는 계약도 존재를 하고 있고 암묵적 계약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다섯 번째 단계, 개입의 단계. 개입은 어떤 대상을 가지고 개입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개인 중심, 개인 체계의 개입과 집단 체계의 개입 또는 가족 체계의 개입 등으로 이렇게 나눠봅니다. 앞선 시간에 우리가 개입 단계를 하면서 개입 전략을 좀 더 상세히 적어보자라고 이렇게 해서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양자,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협력적 관계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변화 과정이자 원조 과정이자 방법으로서는 직접적 개입 방법과 간접적 개입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앞선 시간에 적었던 것들 좀 다시 한번 개입만 이 판서 지저분하게 적지 않고 개입만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개요. 워커와 클라이언트 간의 협력적 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변화 과정이죠. 클라이언트를 변화시키는 변화 과정이자. 왜냐하면 과정이 이거 논리 모델로 한다든지 체계 모델로 한다면 이 과정을 말하면 우리가 투입, 전환, 산출해서 전환 단계가 되지 않겠어? 전환 단계가 되겠어요. 다음에 이것은 워커가 클라이언트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한 원조 활동 과정이죠. 원조 활동 과정이 되겠어요. 개입을 분류해 보면 대상을 가지고 개입을 분류하면 개인을 위한 개인 체계 대상의 개입도 있고 가족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도 있고 그런가 하면 집단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개입도 있습니다. 뭐 이런 등으로 나눠볼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를 가지고 개입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방법으로서는 직접적 개입 방법도 있고 간접적 개입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 체계를 대상으로 하던 가족 체계를 대상으로 하던 집단 체계를 대상으로 하던 직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워커와 클라이언트가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원조를 제공하고 받아들이고 변화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간접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직접적 개입 없이 일반적으로는 보통 개입이 없이 필요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기관에 소개하는 의뢰를 한다든지 가장 일반적인 것은 환경을 조성하거나 환경을 조정해 준다든지 이렇게 직접적 접촉이 없이 원조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간접적 개입이라고 합니다. 앞선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사회복지 실천이라고 하는 것은 다 소중한 대상이죠. 그 중에 개인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직접적 개입, 간접적 아까 우리가 직접적 개입으로서는 인지적, 정의적 영역에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또 행동 변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스트레스 관리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문제 해결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대인관계 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도 있고 자긍심 향상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해서 설명을 했고 간접적 개입 방법으로서는 지원 체계나 지지 체계를 형성해주는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개발하는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법 서비스의 연계라든지 의료라든지 또는 뭐 사례 관리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방법 또는 뭐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활동을 통한 이런 방법, 직접적 만남이 없이 오는 방법들은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체계 대상으로 개인 체계를 대상으로 해서 개인 체계를 대상으로 한 소위 직접적 개입, 개인 체계 대상의 직접적 개입을 보겠습니다. 개인 체계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 개입 방법을 보면 첫 번째 아까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을 처음 첫 번째에 들어봤습니다. 물론 인지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정의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만 정서적, 인지적 또는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무조건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수용이나 또는 보편화 너에게만 있는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구성원이라면 대부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너와 같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어 라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너무나 이렇게 의기소침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을 우리가 일반화,
보편화라고 합니다. 일반화 또는 보편화. 또 그런가 하면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직접 접촉을 통한 원조 과정으로서는 격려도 있고 또는 조언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거기에 보면은 재보증이나 또는 뭐 직면, 언행 불일치를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지적해주는 이런 직면이나 또는 초점화 이런 등의 방법은 인지적 정서적 영역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직접적 개입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직접적 개입 방법으로서는 행동 변화를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습니다. 행동 변화를 위한 직접적 개입은 보통 우리가 행동주의 학습 이론을 실천 과정에 도입한 것이 되겠는데 이것으로 있는 것은 보통 행동 수정 기법이라고 합니다. 행동 수정 기법. 자, 거기에 보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역시 뭐해도 강화와 벌이 되겠죠. 강화와 벌. 자, 여러분 알다시피 강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을 강화라고 합니다. 행동의 발생 빈도를 높이는 것. 그에 비해서 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의 발생 빈도를 낮추는 것을 벌이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되겠어요. 또 그런가 하면 직접 만나서 행동 계약을 한다든지 또는 토큰 시스템 상표 제도를 활용한다든지 또 그런가 하면 어떠한 벌과 같은 걸로서 타임아웃을 도입한다든지 또 그러면 역할 시연을 해보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등등의 방법을 통해서 직접적 접촉을 통해서 행동 변화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아까 적을 적에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문제 해결 능력의 향상을 위한 직접적 개입도 있고 또 그러면 클라이언트의 자아 인식이나 자긍심 함양을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도 있고 또 그러면 대인관계 향상이나 사회관계 기술 함양을 위한 직접적 개입 방법들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접적 개입을 여러 가지 예로 나누어 본다면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재에는 그냥 개입해서 사회복지사의 역할만 언급을 했지만 오른쪽 공간에다가 앞에 적었던 걸 좀 더 자세히 그에 비해서 개인체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단을 대상으로 하든 가족을 대상으로 하든 여기는 또 간접적 개입이 있다고 해서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정리를 해봤죠. 간접적 개입을 위한 방법으로서 간접적 개입을 통한 방법으로서는 사회적 지지체계 개발 체계 개발 또 그런 거 직접만 하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 또 그러면 서비스 조정 직접 만남이 없이도 서비스 조정만을 통해서도 서비스 조정은 아까 좀 상세했지요. 서비스를 연계시키거나 아니면 힘 있는 기관이나 해당 기관 또는 정당한 기관에 소개를 한다거나 또는 사례 관리를 한다거나 이건 앞선 시간에 적어봤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비스 조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클라이언트를 위한 옹호
옹호 활동. 실질적으로 클라이언트가 누군지 몰라도 그들을 위한 이런 옹호 활동도 역시 직접적인 만남이 없이도 힘을 실어주는 간접적 개입 방법의 예로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개인 체제만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또 그런가 하면 가족 수준의 개입 방법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집단 수준의 개입 방법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수준에 대한 개입과 같은 경우는 보통 사회복지 실천기술론의 영역에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거기를 할 적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가 5번째 단계인 개입을 이런 정도에서 한 판으로 정리했다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교재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교재에 있는 것,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건 공무원 시험에도 그렇고 뭐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도 한 번도 빠짐없이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5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수없이 많은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중에 시험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시험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은 중개자와 중재자를 꼭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중개자의 역할은, 중개자의 역할은 연결입니다. 연결. 또는 뭐 소개. 클라이언트와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이나 체계를 연결해 주는 것은 중개자라고 합니다. 한자 시대 가정이기 때문에 시험장에도 점 하나를 가지고 착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에 비해서 중재자라고 하는 것은 갈등 조정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법률 용어로서 중재, 화해 이런 말 쓰지요. 중재, 조정, 중재, 화해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떤 갈등이 존재할 때 갈등을 조정하는 것은 중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이 아니지만 시험장에서 착시하는 일은 없도록 꼭 여러분들이 중개가 나오든 중재자가 나오든 꼭 한 번 더 정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언제나 마음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중개자, 중재자. 또 그러면 옹호자에 대해서는, 어드보커시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것을 어드보커시를 대변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그리고 3번의 인에블러, 조력자에 대해서는 조성자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면 가능케 하는 자라고 말 그대로 풀어서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영어 번역이지만 그렇게 달리 쓰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 단계로서 종결 단계, 평가 및 종결 단계가 나와야 되겠죠. 평가 및 종결 단계라고 하는 것은 평가 및 종결. 종결에서는 곧잘 나오는 것이 종결 단계의 과제와, 그리고 종결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를 돕느냐라는 문제가 곧잘 나옵니다. 자, 종결 단계에서 우리가 보는 종결 단계 규율을 볼까요? 평가와 종결. 평가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성뿐만 아니라 전문적 기술과 지식의 향상에 기여한다. 형성평가는 계획된 변화 과정의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종결평가는 변화 과정이 종결된 시점에 이루어진다. 너무 짤막하게 제가 축약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그렇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종결이라고 목차를 다뤘으니까 평가 및 종결이지만 종결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는 행정론에서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평가를 별도로 목차를 잡아서 여기 별도로 목차를 잡아서 첨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결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종결 단계의 과제입니다. 종결 단계의 과제. 이 종결 단계의 과제를 보시면 첫 번째가 바로 목표 달성의 평가죠. 목표 달성의 평가. 설정한 목적을 얼만큼 달성했느냐를 효과성이나 효율성이나 공평성이나 품질이나 이런 또 클라이언트의 만족도, 이런 다양한 것을 통해서
평가를 해봅니다. 목표 달성의 평가. 또 그런가 하면은 종결 시점의 결정. 첫 번째 나와 있고 종결 시점의 결정. 언제 끝을 맺을 것인가 하는 종결 시점의 결정.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진전의 지속 여부 결정. 지속 여부 결정. 계속 지속시킬 것인가 아니면 종결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결정이 돼야 될 것이고, 다음에 정서적 반응의 해결. 사실 이 정서적 반응의 해결은 2번으로 가죠. 어쨌든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의 해결. 그런가 하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사업을 더 이상 이끌어갈 수 없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연장해서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기관에 소개를 하는 것을 의뢰라고 합니다. 이런 것 등이 종결 단계의 과제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종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방법, 클라이언트 원조 방법, 클라이언트를 종결 단계에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방법. 클라이언트를 돕는 방법으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서적 반응도 해결해야 되지만 그러면 종결 계획하기. 종결 계획. 물론 이 종결을 계획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클라이언트의 참여를 이렇게 배려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종결 단계에서 곧잘 나오는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 해결하기. 거기를 보면 감정 다루기. 클라이언트의 종결에 대한 감정 다루기. 이 클라이언트의 종결에 대한 감정 다루기는 바로 이 클라이언트의 정서적 반응 해결하기와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또 성취한 바 결정하기. 성취도 정리하기. 거기 보면 성취한 바를 정리하기. 성취 결과, 바 결과니까 성취 결과 정리하기.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처럼 변화를 안정시키기. 변화를 안정시키기. 변화를 안정시키기. 이런 등을 보통 이렇게 종결 단계에서 과업에 너무 격하게 길어지니까 목차를 나누어서 정리를 한 겁니다. 결국에 이 종결을 하기 위해서는 평가와 다시는 평가하고 종결하고 종결하고 평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라고, 여러분들이 평가라는 말이 남아있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전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과정을 말합니다. 꼭 끝나야만이 평가가 있고 아니면 중간에 중간평가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결과 더불어서 평가가 있지만 먼저 종결이란 단어를 쓰기 위해서 종결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평가만 가지고 다시 한번 평가만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평가만 가지고. 자, 보겠습니다. 평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도 파악과 목적 달성도의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실천의 개선을 위한 그 때문에 궁극적 목적은 개선에 있는 거지요. 종래의 평가는 목적 달성도 파악이 했지만 이제는 그 목적 달성도를 파악하고 그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이론을 개발하거나 보다 나은 정책을 개발하거나 보다 나은 실천을 이끌어가기 위한 역동적 활동을 평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옛날처럼 평가 그러면 어떠한 사업이나 실천이 끝나고 난 후에 그 달성도를 알아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평가라고 하는 것은 실천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전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순환적 활동이 되겠어요. 이 말은 순환이라는 말은 뭐예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피드백이 존재하고 그를 바탕으로 개선이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순환이라는 말로 했어요. 옛날에는 평가 그러면 끝 그리고 새로운 것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고 평가를 통해서 다음 사업과 연결선을 이어가는 거죠. 피드백을 통해서 이전보다 보다 나은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이 실천과 연결되어 가요. 그래서 순환적과 역동적 과정이자 순환적 과정이자 전체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설명을 했어요. 평가의 유형을 보시면 평가의 유형에는 기준에 따라서 본다면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보면은 여기에는 의무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평가를 할 때 의무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자의 주관적 기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평가는 의무평가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의무평가는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체능에 관련된 영역의 실기평가에서 나옵니다. 실기평가에서 보통 의무평가가 나오는데 그 의무평가는 각자 저마다의 주관적 가치관이 반영되기 때문에 오차가 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명확한 채점 기준을 만들거나 아니면 복수의 채점관을 가지고 평균을 낸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씁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비교, 규준을 바탕으로 하는 규준지향평가로서 여기에는 비교, 변별이란 단어를 씀으로써 평가를 이끌어갑니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준거를 바탕으로 너무 어렵게 나갑니다만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기준 또는 비교기준 또는 해석기준이라고 하는데 보통 평균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규준이란 단어가 나오면 규준의 가장 대표적인 표준이 되겠는데 무조건 이건 비교 목적의 상대평가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준거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 달성되었다고 하는데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달성되지 못했는지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준거라고 하고 이것은 상호 비교를 통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각자마다의 목표 달성도 여부를 개인별로 알아보는 것은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이건 서로를 비교하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은 과정을 통해서 평가를 비교해 보면 과정을 통한 평가에는 진단평가도 있고 형성평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총괄평가도 있습니다.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나 정책이나 또는 이 실천의 수행 전에 행하는 평가로 여기는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라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지역사회 복지를 이끌어가면서 지역사회나 지역사회 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얼만큼 언제 필요로 하는지 지역사회 복지를 하려면 먼저 욕구 사정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욕구 사정을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데 지역사회 포럼도 있고 명목집단기법도 있고 초점집단기법도 있고 델파이 기법도 있고 뭐 인터뷰 기법도 있고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를 분석해서 지역사회나 그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떠한 것을 언제 얼만큼 어떻게 필요한지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역복지 실천을 위한 사전 전략을 수립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욕구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단평가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형성평가는 수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보충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형성평가, 뭐 절차로 본다면 과정평가라고 합니다. 수행 중에 수시로 행하되 즉각 피드백, 문제점이 있으면 즉각 모순점이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형성평가라고 합니다. 총괄평가는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모두 끝난 후에 수행 후에 목표 달성도도 파악하고 그리고 비교도 해보고 석차도 내보고 타기 사업의 예언도 이끌어보고 하는 것 등을 총괄평가라고 합니다. 과정을 가지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가 주체를 가지고 본다면 평가 주체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는 자체평가도 있고 내부평가도 있고 외부평가도 있습니다. 자체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 스스로 실천이나 정책 수행자 스스로가 자기가 수행한 사업에 대해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은 자체평가라고 그러고 내부평가는 소속 부서에서 또는 소속 관서에서 이끌어가는 것은 자체평가라고 합니다. 어떤 업무 담당자가 수행한 업무나 실천 과정을 그가 소속한 부서나 관서에서 행하는 것은 자체평가가 내부평가라. 다음에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본래의 어원적으로 에발리에이션, 이아웃이라는 접두어를 쓴 에발리에이션. 외부 전문가가 와서 밸류잉, 가치 판단을 하는 과정으로 오는 것은 외부 평가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초점을 어디다 두었느냐? 초점을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에는 목표 달성도 중심인 효과성에 초점을 두었느냐? 투자 비용 대비 산출인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느냐? 얼마나 평등가치 구현에 노력했느냐를 알아보는 공평성에 초점을 두었느냐? 아니면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 비교에 서비스의 품질에 초점을 두었느냐? 이런 등등으로 이렇게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를 가지고도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가라고 하는 것은 뭐 조사론 또는 뭐 행정론 이런 등에 쭉 언급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실천이나 행정이나 정책 또는 프로그램이 마감된 이후에는 이렇게 평가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가 종결 단계 아니겠습니까? 종결은 평가 및 종결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127쪽에 보시면 거기 평가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너무 짧게 쓰다 보니까 다소 읽는 분들이 좀 서운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거기 평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특히 그중에 가장 잘 나오는 것이 평가에서는 형성평가와 총괄평가를 가지고 하는데 형성평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중에 또는 실천 도중에 수시로 행하되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이끌어간다는 어쩌면 이런 특징이 있고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는 가장 오래된 걸로서
프로그램이나 실천 과정이 마감된 이후에 이끌어가는 평가로서 이 총괄평가는 목표 달성도도 파악하고 그 목표 달성도를 다른 집단이나 구성원 내에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차기 사업에 대한 예언도 해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 여기 적지 않았지만 그걸 바탕으로 해서 더 나은 개선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총괄평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도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정도에서 사회복지 실천의 과정을 이런 정도에서 마감진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기록론으로 그래서 교재는 아주 가볍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다가 노트 지금 판서한 거 있지요? 판서한 걸 여러분들 써서 어떤 손맛은 보셔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시험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